네, 시면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힘든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지난 6월 이가람 매니저의 이 종목 우승으로 저희가 힘차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도 힘내고 또 이가람 매니저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시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시장 초반만 해도 그래도 이 7월 효과가 좀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장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코스닥의 낙폭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늘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특히 오늘은 기관이 양시장 다 해서 오늘 거의 5천억 가까이 물량을 좀 털어냈기 때문에 시장은 좀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에 대한 이유 이제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7월 첫 화목팀과의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우리가 힘차게 시작은 했지만 시장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특이점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해답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을지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은 먼저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자, 금융주가 오늘 모처럼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밸류업 기대감 그리고 저평가 분석 아무래도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방어주의 역할로서도 오늘 시장에서 좀 돋보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또 M&A 이야기가 있는 동양생명은요. 보름간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양한 이슈가 있는 어려울 땐 금융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오늘 이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근데 먼저 이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금융주가 뭐 기업 밸류업을 등에 업은 이후로는 주가가 잘 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쵸. 오늘 이렇게 눈에 띄는 섹터가 될 수 있었던 건 저는 오늘 시장 역할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는 또 대안들을 좀 찾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배당에 대한 매력도 그다음에 지금 뭐 정부에서도 뭔가 금투세 관련된 코멘트가 한 번 더 나왔던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약간 증시가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서 대안주로 외국인들은 다시 한 번 더 금융주를 선택하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금융주가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금융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너무나 많이 내려갔는데 그럼 이제 과연 코스닥에서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느냐 저는 좀 그걸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대금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못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에서 돌았던 얘기들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데이터를 제가 직접 한번 제가 만들어 와봤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 하면은 거래대금입니다. 앞에는 막대가 4가지가 있는데 앞에 2가지 같은 경우는 작년 거고요. 즉 코스피고요. 그 뒤에 2가지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닥인 건데 지금 가운데 맨 끝에서 보게 되면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거는 코스피고요. 네. 그다음에 보라색 걸로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보시면 앞에 1, 2, 3, 4월까지는 크게 뭐가 없어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5월달과 6월달에 보게 되면 빨간 색깔 같은 게 위로 솟구쳐져 있고 보라 색깔은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해서 6월달까지 꾸준하게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은 4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5월달도 감소하고 6월달도 지금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4월달부터 뭔가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건 도대체 뭐 때문에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내려간 것이냐. 근데 물론 평균치 내보게 되면요. 지금 작년과 올해까지는 6월달까지 작년과 올해가 거래대금의 평균치가 거의 똑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코스닥의 거래대금이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대신에 코스피 대비 올해 거래대금 자체가 많지 않은 것 자체가 약간 코스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 약간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볼 텐데 오늘 좀 이제 미국에서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가 뭐냐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종합 지수와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금리와의 관계인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나온다라고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서 만났던 날이 4월입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 헤어지고 있는데 지금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코스닥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있고요. 약간 미세하지만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반대로 코스닥이 내려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미국 10년물이 많이 뛰어 올라갔는데 오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거래대금도 코스피보다 부족한 상태 안에서 지금 금리에 조금 더 취약한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럼 10년물이 왜 올라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두 가지가 지금 좀 선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자료 보게 되면 지금 이 거래 만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뛰어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압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게 되면 결국은 부채를 더 찍어내서 부채가 증가가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가 증가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우려감이 좀 과하게 과하게 약간 들어가면서 올라간 것 같고 두 번째가 달러 엔화가 지금 너무나 높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달러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달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 갖고 있는 거를 내다 팔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이 두 가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일단 후자인 달러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나 격하게 2거래 만에 3거래 만에 좀 빠르게 너무 올라간 게 아니었겠느냐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늘 밤에 한국 시간으로 10시 반부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유럽에 있는 ECB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 자리에 가서 어떠한 연설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급하게 튀어 올라온 금리는 단기간에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시장은 다시 돌려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럼 지금 상태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수급인데 그러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연중의 매매 동향인 건데요. 1년 동안 지금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파란 색깔이 종합지수, 코스피 지수인 거고 빨간 색깔이 외국인이고요. 제일 아래 깔려있는 녹색이 기관입니다. 네. 빨간 색깔과 파란 색깔 종합지수는 동행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기관들은 지수가 올라가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이 맞아요. 매도만 합니다. 1년 동안 기관은 매도만 했고 외국인은 1년 동안 매수만 하면서 코스피를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인데 그럼 코스닥은 이제 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이 팔아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게 되면 똑같이 파란 색깔은 지수인 거고 빨간 색깔이 외국인, 녹색 색깔이 이제 기관인 건데요. 보시면 외국인들은 사긴 삽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처럼 완벽하게 엄청나게 사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가 시총 상위에서 봤을 때 지금 하이닉스가 시총 상위에 있고 그다음에 금융주가 또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코스피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게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예요. 그러면은 지금 AI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뭔가 AI 연관성이 없는 코스닥이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코스닥 지수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덜 사고 있는데 문제는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뭐 거의 4조 원대 가깝게 팔고 있는 게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들이 팔아야 내려가는 게 정상인 건데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팔고 있는 것 같다. 결국은 기관들이 언제든 돌아서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관들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외국인인 거라서 외국인이 사주게 됐을 때 결국 코스닥이 어제처럼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타이밍, 그 타이밍이 언제냐? 제가 봤을 땐 빠르면 내일도 가능한 게 결국 금리의 민감성 때문에 이번에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오늘 밤에 트럼프 영향으로 올라간 금리는 소폭 내려갈 걸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럼 내일은 다시 한 번 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면 오늘 내려갔던 종목들이 다 완벽하게 올라가긴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코스닥도 바닥을 좀 다지려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지금 구간 자체가 과매수 구간도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과매도로 약간 우려하기도 어렵고 물론 신용잔고가 조금 올라가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신용잔고는 저는 자연스럽게 내려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뭔가 어느 종목에 대해서 손절할까 말까를 고민하기보다 네. 이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와 그다음에 7월달과 8월달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내 종목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네.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내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는지를 좀 먼저 판단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너무 퍼지기보다 조금 몰아가면서 네. 좀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금융주가 오늘 올라가고 있지만 금융주가 이렇게 오를 만한 이유는 사실 시장이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하락 이유를 우리가 확실하게 좀 파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그래서 오늘 좀 미국에서 있었던 뭐 국채금리 상승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 프라이싱과 관련된 리스크들이 좀 주목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 빠졌다라고 해석을 좀 해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오늘 과하게 좀 빠졌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예. 코스피는 사실 그렇게 안 빠졌고 코스닥만 과하게 빠진 거고요. 네. 사실 코스피는 뭐 글로벌 증시와 대만과 약간 비슷한 정도였었고 대신에 일본과 중국이 좀 올라갔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건 맞는데 네. 결국 그냥 코스피 정도는 괜찮았었고 저는 결국은 문제는 코스닥이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네. 그때 결국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코스피 업종 안에서 오늘 올라갔던 금융주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배당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당과 자사주의 매력에 대한 매력도는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예. 저는 금융주도 뭔가 관심 있다고 하신다면 한번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 이제 내일 시장 자체가 빨리 풀려진다면 다른 거 봐도 되겠지만 그쵸.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잠깐이라도 이런 배당주에도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오늘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숙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사실 오랜만에 뵙는데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 바람에 안부 인사도 제대로 못 여쭤봤습니다. 안부 인사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장을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오늘 이 시장의 과한 하락, 특히나 코스닥에서의 과도한 하락은 이유가 좀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며칠 더 쉬다 올 걸 그랬습니다. 예. 하루 더 쉬다가 왔으면 좋았을 걸. 예.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 출연했으면 좋은데. 지난주 하필 사실 시장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좋았는데 이제 오늘 갑자기 제가 출연하자마자 시장이 폭락하는 거 보고 좀 얹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뭐 제 PPT 보면 이제 4.46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금융주가 올라간 이유가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금리 인하 얘기를 쏙 들어가고 지금 현재 요 연기금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차트상으로 본다고 하면 블룸버그 제공한 거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게 또 5%까지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러면 요 측면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호재가 되는 거죠. 요 측면으로 해서 금융주가 상승한 건데 제가 이제 오늘도 하락 이유를 아까 이제 대부분 얘기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국채 금리냐 아니면은 지정학적 리스크냐 아니면은 또 뭐냐라는 생각을 지금 채팅창에 뭐 금투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투세가 이제 지금 현재 그 국회 예성처에서 이제 예성대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고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이제 연말 때까지 이제 언론에서든 이제 국민들이 다 반대를 하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이제 법은 그대로 돼 있으니까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얘기를 한 거고 거기에서는 이제 권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정처 국회 쪽에서 예정처는 뭐 이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시행하는 걸 원할 거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당에서 이제 민주당이든 또 이제 정부에서든 이제 그 기조가 변화하면은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이제 하나의 뭐 생각을 보면은 오늘자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연기금에서 47개 운용사 위탁 운용사를 바뀌었던 그러니까 선정을 했는데 기존에 이제 신한이랑 몇 군데가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래 이제 연말에나 연초에 이제 운용사가 바뀌는데 반기의 운용사가 지금 바뀌는 거는 이제 그러면 반기 운용사가 바뀌면 기존에 이제 그 펀드를 운용사를 넘기거든요.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기존의 포트를 다 자기 포트하고 안 맞는 건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매도가 좀 나온 거. 아까 맞아요, 금투세랑 그다음에 아까 이제 국채 금리랑 그다음에 연기금의 자금 운용에 관련해서 새로운 리셋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또 하락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국민연금에 또 이런 기사도 잠깐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30%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14%, 15%까지 줄일 거다. 이제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축소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시장의 이제 심리 상태가 안 좋은 측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시아 시장에서 유일하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유 없는 하락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개인들의 신용이 이제 20조가 넘어간다라는 측면도 있고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하락 이유를 찾는데 정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심리가 약간 무너져 있고 주도주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과 더불어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코스피 쪽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추가 하락이 없다면 이제 코스닥에서도 830 무너졌지만 다시 반등선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요. 요렇게 지금 현재 요 밑에서 이제 요때 차트처럼 횡보하다 양목 나오다 이렇게 밀렸을 때 이제 요때 지금 현재 780선까지 밀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는 그렇게 밀렸고 왜냐하면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는 그렇게 폭이 작기 때문에 맞아요. 요 정도 선에서 지금 현재 820선에서 지지하고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 이유 없는 하락과 더불어 아까 운용사든 여러 가지 금투세든 아시아에만 유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키 맞추기 다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내일은 또 요만큼 또 장대 양봉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는 일단 국민연금을 비롯한 운용사 쪽에서의 이 포트 변경에 따라 어느 정도 좀 매도세가 강하게 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김우태 매니저님, 이 수급의 이동,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마침 원래 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는 게 되게 무의미한 거이면서도 마침 하반기가 시작되자마자 이래버리니까 하반기는 좀 상반기와 다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기 김우태 매니저님은 좀 봤을 때 그런 거 별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은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다라는 뭐 지금 이제 수급이 완전 다르게 가는 거죠. 다르게 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뭐 이제 기존에 인기가 섹터가 있었던 섹터가 섹터의 바뀐다. 수급 이동이 생긴다라는 거죠. 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급의 이동이. 네, 수급의 이동.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오늘 사실 이 시장을 이제 오늘 하루 왼종일 시장을 쳐다봤는데 네. 빠지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앞서 어려웠어요. 이게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뭐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갔고 금리가 이제 4.4%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달러 환율도 올라가서 외국인들에 대해 수급이 빠졌다는 이유 그리고 트럼프 당선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프라이버시 시장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또 악재를 받아 들어가지고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봤을 때 보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안 빠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설명이 약간 조금 부족한. 안 돼요. 이게 네, 그것도 해석이 설명이 잘.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금투세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빠른. 지금 이제 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인데 늦어도 11월이면 그때 빠져도 늦지 않은데 벌써부터 빠지는 시기가 또 도래되는 것도 약간 조금 의문스러운 얘기도 있고. 개인들이 먼저 팔았겠죠. 아마. 네, 그렇죠. 예. 개인들이 먼저 팔았을 텐데도 개인들은 또 가지고 오히려 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왜 빠졌나라고 또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또 실적 시즌이라도 보면은 실적이 또 강한 종목들이 또 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오늘 시장에 보게 되면은 아마 오늘 시장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봤을 때 웬만한 종목들에 대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이 빠졌고요. 오늘은 코스피 위주에서 봤을 때는 거의 금융권 위주로 그러니까 지수가 밀리니까는 뭐 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지주에서 삼성생명 보험사 이런 쪽만 올라갔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선을 맞춰주고 있고 지금에 대한 투심 자체가 섹터를 이동할 수 있는 어떠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또 좀 어떻게 수급을 바꿔놓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그런 의심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반기 1분기 정도에서는 반도체가 워낙에 또 세게 끌어왔고 그다음부터 이제 4월부터 6월까지 해서는 테마별로 대한 움직임들 색깔이 또 강했던 흐름도만큼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이 어떤 섹터를 중적으로 담을 것인지를 좀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현금 확보를 하면서 그 자체에서도 이제 섹터별로 어느 쪽으로 수급이 또 이동할지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시즌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미 실적에 담아놓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들도 보면은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업들을 좀 눈여겨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근데 오늘 시장에서 선물지수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장중에 1조 원 넘게 팔았거든요. 넘게 팔고 있다가 2시 반인가 그때부터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쪽에서 좀 무거운 종목들, 우량주들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다 압박을 다 눌러놓고
어느 정도 저점을 막아놓고 이제 슬슬 주어 담을 차비를 좀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괜히 들고 있다가 물량을 매도해서 파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수급을 뺏기는 거거든요. 뺏기느니 차라리 들고 있다가 시장이 땡겼을 때 그때 포지션을 바꿔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동안에 반도체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이제 수급의 이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HBM에서 이제는 CXL로 가는 흐름도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소부장 쪽으로 또 자금에 대한 이동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또 오늘에 대해 시간의 거래에서는 또 다시 한번 전력 설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강하다 보니까는 그런 섹터들에 대한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에 대한 수급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요. 오늘 괜히 그냥 내려왔다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 땡겼을 때 예. 그때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뭐 종목과 섹터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얼마나 좀 받쳐줄 수 있는지 펀더멘털로 탄탄하게 지지가 되는지도 잘 한번 파악을 해보고 지수가 너무 빠진다, 무섭다 하면서 매도를 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좀 기다려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우태 매니저님, 앞으로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이 되게 중요했어요. 네. 근데 앞으로는 기관의 수급이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닙니다. 그것도 국내 아니에요? 시장은 무조건 외국인 수급이 1등입니다. 네, 외국인이 들어와야지. 외국인의 자금력을 절대 무시 못해요. 물론 연기금에 대한 자금도 엄청나게 크지만 연기금은 하루아침에 사고 하루아침에 빠지는 게 네.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이라서 연기금에 대한 자금력들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외국인들의 자금성은 하루 샀다가 하루 바로 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금력들을 꼭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일단 최대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 금요일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하루 만에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주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가람 매니저가 봤을 때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좀 돋보였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방어주의 역할이 좀 있었다고 봅니까, 오늘? 첫 번째로는요. 네. 한국 시장을 문제 없다고 보는 겁니다. 외국인들 봤을 때. 이게 외국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융주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게 국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가장 빨리 파는 게 금융주인데 금융주를 오늘 또 샀다라는 얘기는 수급적이기 때문에 다른 게 내려간 것이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나라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수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거라서 저는 오늘 지수 방어 역할의 일환으로 일단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일환은 핑계 삼아서 금융주를 샀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융주를 가지고서 아마 지수 방어 더 하면서 지수는 버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코스닥이 빠르게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아마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장세, 결국은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있고 SK하이닉스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이슈가 너무 많아서 저는 당분간 어쨌든 간에 대형주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 쪽도 관심 있게 좀 봐놓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리면 지금 지주사 중에 KB금융이 있고 하나금융 지주가 있는데 그 다음 지주사가 있습니다. 지금 네 글자인데 신한지주라고 있는데요. 네. 그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게 되면 이 3대 금융사가 똑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KB금융이 가장 먼저 올라가 있고 KB금융이 가장 빨리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하나금융 지주가 또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둘 다 보게 되면 KB는 고가 뚫었는데 하나금융 지주가 고가를 못 뚫었고 그 다음에 신한지주 또한 고가를 못 뚫고 있는데요.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 어저께 올라왔던 소식을 보니까 네. 이 KB금융과의 밸류 축소를 위해서 지금 주식 수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 수를 더 줄이는 주식 소각을 좀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해서 네. KB금융을 잡겠다라고 하고 있는 의지가 있는 상태라고 봤을 때 결국 KB금융도 좋지만은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신한지주를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번에도 아마 고가를 뚫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약간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열려 있는 게 신한지주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단기 매매보다는 조금 지켜보는 관점에서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이 진도로 확 나가주시면서 시장 이야기하고 금융주 얘기하고 종목까지 바로 해주셨습니다. 신한주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는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금융주가 뭐 AI, 반도체,
조선, 뭐 전력, 뭐 다양한 섹터들이 많습니다. 매력적인 섹터가 많다는 거죠. 이걸 두고 신한지주를 비롯한 금융주들이 더 큰 매력을 가질까라는 데 되게 조금 의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님들께 궁금한 거는 이 금융주가 제가 아까 말한 AI, 뭐 조선, 반도체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X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관 매니저님은 신한지주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뭔가 지금 O 들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보다 예.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조선도 그렇고 다른 것들은 좀 올라가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뭔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AI 반도체랑 조선 쪽이 좋은 거 맞거든요. 좋은 거 맞는데 지금처럼 뭔가 좀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생각 들 때는 배당만큼의 큰 매력도가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래서 오래 든 거고 예. 사실은 제 속마음은 금융주보다는 조선이나 반도체가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쪽에 가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더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당연히 지금 이 오늘의 하락 같은 거는 단기적인 것이다, 아주 짧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시는 건지요? 시장의 하락은 저는 그러니까 뭐 이유 없이 하락했을 때 제일 무섭다고 네. 하지만 지금 뭐 금융 위기 때도 그렇고 뭐 예.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의 뭐 때문에도 시장을 하락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이슈,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로 전쟁 때도 하락을 했지만 그런 전쟁과 그다음에 금융 위기도 아니고 지금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제 금투세 세금 문제로 이제 촉발된 하락이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이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본 경우는 운용사들의 네. 변경과 더불어 여러 가지 요인인데 지금 뭐 시장의 하락을 아까 이제 미국 금리가 상승했다 그래서 금융주가 대안인데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야 된다면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전에 제가 방송에서 동양생명을 추천드렸는데 예. 동양생명이 이제 한 50% 올라왔는데 왜 맞아요. 올라갔냐면 요게 지금 현재 대주주가 다자라고 이제 중국 회사 보험회사가 대주주로 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매각으로 나왔는데 우리금융에서 이제 롯데손보를 인수하려고 했더니 2조를 들어가야 되는데 2조보다는 그러면 ABL이라든가 동양생명이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3천억 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사면 지금 75% 하더라도 1조 내에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저평가됐냐면 작년에 3천억을 벌었고 배당을 8.8%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가에서 배당 8%도 하면서 3천억을 벌었고 올해 1분기에 또 99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실적도 좋고 알짜인 동양생명이 그만큼 이제 매물로에서 나와서 지금 가격에서 봤을 때도 펀더멘탈이 결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 이제 얘가 가장 세게 올라왔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5,000원대에서 8,000원까지 거의 단기에 뭐 거의 7, 80%, 100% 육박하는 상승세가 나온 이유가 M&A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 이제 하나생명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돼 있지만 안 올라가는 이유가 M&A 매물로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생명만 시장에 M&A로 나왔고 저평가돼 있고 배당 수익도 괜찮고 현재가로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실적이나 그 펀더멘탈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자본금이라든가 네. 2조 5천억 자본 총계를 봤을 때도 1조 3천억이면 충분히 배당적인 매력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M&A 매물로도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또 하나의 종목을 뭐 산다 그러면 저는 카카오뱅크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KB도 좋지만은 카카오뱅크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현재 송금하고 그전에는 뭐 200만 원 보내고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데 지금 금액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몇 천만 원도 송금이 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대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점진적으로 헤드편 내에서 은행도 가면 저녁에 못 가는데 이건 뭐 24시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커질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 아닌가 2만 원대에 무너진다면 카카오뱅크 꾸준히 담아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한번 이체를 하실 때 규모가 다르시네요. 2천만 원까지도 이체를 하시나 보군요. 대출.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에 그런 이점도 있다.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압축 한번 해보면서 김우태 매니저님의 금융주, 내가 본다면 그래도 이 종목은 괜찮다. 어디가 좀 있을까요? 저도 신한지주. 신한지주. 네, 저도 신한지주 갖고 우리 이가란 매니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 이번 하반기에 또 주주환원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갖고 있는데 사실 배당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이제 배당이야 이제 2월 말이나 이제 나올 수 있는 시기라서 지금에서 배당 가지고 매수하는 적기보다는 일단은 밸류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일단은 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해서 같이 한번 동참하는 이유로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 밸류 프로그램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신한지주도 뭐 차트 흐름상도 이제 정고점 넘어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모습들이 넘어갈 거라고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물량을 좀 많이 모아갔을 때 살 수 있는 이제 금융권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지수가 밀렸을 때 다시 한번 은행권에서 본다라고 하면 제주은행.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뭐 8%인가요? 장중에 12%까지 올라왔던 모습인데 제주은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흐름도를 맞췄을 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금융권에서 짧게 좀 단타치기 오늘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싶었을 때 한번 당위성으로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들은 제주은행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한지주 2번 나왔고 제주은행까지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게 이야기하느라 채팅창을 하나도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고 간단하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지님께서는요. 전 오늘 스상 처음 보네요라고 아까 채팅창에 올려주셨습니다. 채팅창 좀 내용을 보니까 조기준 매니저님의 팬이신 것 같아요. 자주자주 오셔가지고 오늘 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기님께서 오늘 장 열렸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끝날 때는 거의 체념. 멘탈 붕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진짜 오늘 기본기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진짜 시장에서 와, 이 정도로 빠져야 되냐, 진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좀 으쌰으쌰 해보고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뭐 방법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기님을 위해서 뭐 조기준 매니저님 이럴 때 조금 멘탈을 회복할 수 있는 간편한 팁 이런 거 없습니까? 주식장을 안 보는 거죠. 시장은 안 보는 거예요. 시장은 안 보되 시면 상한가는 시청을 하자. 그렇죠. 예,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유님께서는 마지막 올려주신 게 D램 낸드 얘기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주제로 확인하다가 이렇게 반도체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따가 만약에 좀 짬이 된다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앞두고 우리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금요일을 지켜봤을 때 변곡점이 그 전에 한번 나타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근데 오늘 강하게 올랐던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올랐던 거 보면은 좀 일부 종목들 정말 각계격파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틀 동안 지금 10% 넘는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도 최근에 시장에서 자주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약바이오가 좋다 하는데 너무 각계격파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좀 들어가야 되는지 상당히 헷갈리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어디로 보면 좋을지. 자,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최근에 우리 제약바이오를 볼 때 뭐 올해 초에는 JP모건도 있었죠. 그리고 뭐 암화캐도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으면서 뭐 섹터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갑자기 뛰어 올랐고 HLB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 오늘 올라간 상승장 보면은 이거 무슨 색깔이 있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의 상승 어떤 이유로 좀 보십니까? 일단 이제 뭐 일라일리 어제 이제 전일자의 이제 비만 치료제의 상승세가 연이어 이어졌고 오늘 상승한 종목이 뭐 큐라티스나 데봉이레스라든가 그 중에서도 이제 소형주들 인벤티지라든가 1,000억대짜리의 이제 소형주들이 이제 추세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비만 치료제는 뭐 모든 글로벌한 모든 이제 뭐 아프리카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이든 뭐 개발도상국이든 비만과의 이제 싸움이고 많은 TV에서 이제 뭐 살쪘을 때 이제 살 빠진 걸 보여주면서 이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고 하는 것처럼 비만을 치료하는 다이어트 관련 종목들이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게 된다면 뭐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뭐 그냥 바로 팔리는 그러니까 이제 없어서 못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느냐 위고비라든가 싹센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올랐고 오늘 CDMO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바이오가 다 올라간 게 아니고 이제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개별적으로 이슈로 해서 이제 추가적
추가적인 승인 관련해서 삼성전자제약도 사실은 펩토론과 더불어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이제 항암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안과 관련 치료제에서 지금 현재 이제 바이오 관련 그로 해서 비만 치료제로 해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 테마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주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비만 치료제 이번 좀 상승분은 연속성도 같이 좀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왜냐하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위고비가 이제 어디로 될지 이제 삭센다가 이제 끝나고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되는데 거기보다 항이 버전 위고비는 이제 뭐 매출 뭐 1, 2주 만에 한 번씩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문제입니다. 근데 곧 이제 제가 알기로 작년 말에 승인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올해 아마 내로 이제 승인이 될 것 같고요. 그 회사가 어디가 될 거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뭐 일라이 릴리라든가 네. 미국에서도 그런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가 노보노디스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바이오의 주도주로서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중심축 자체는 좀 비만 치료제로 잡아가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좀 시장을 보면요,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보니까 메디쿡스 21%대, 큐러티스 18%대, apta바이오 17%대, 삼천당 8%대, 비보존제약 7.79%인데 저는 이 상승 가장 많이 한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상승세를 보고 제약바이오 더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제약바이오가 원래 그렇습니다. 네. 이유도 없는데 20% 급등하는 거. 그러니까요. 어제 사실 이게 비만 치료제도 별로 이유가 없어요. 기대감으로서 그냥 갑자기 올라간 거고 사실 이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제로드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유 없는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8%까지 하락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도 사실 비만 치료제는 미국에 대한 이제 이슈들 때문에 시장에서 예. 부각을 받은 거지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로 한다고 해서 그냥 관련된 소식들만 몇 가지 접하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까놓고 했을 때 과거에 나왔던 내용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재탕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다 알고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장중에 20% 급등하는 이게 제약바이오라서 그만큼 제약바이오가 많이 어려운 거고 제약바이오를 보유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0% 30% 떨어지거나 플러스 20% 30% 올라간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기뻐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 정도로 어려운 측면이다 보니까는 조금 진득하니 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가 특정한 종목들만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제약바이오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재작년에서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한번 대장 역할을 했을 때 한 번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게 제약바이오의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요새 추세에서는 이미 이제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가지고 있던 게 HLB에 대한 이제 필두로서 제약바이오가 좀 끌고 올라오다가 이게 무산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개별적으로서 이제 선별적으로 나오는 이제 알테오젠 그리고 뭐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이제 아예 그냥 섹터가 나눠졌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위탁 생산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CDMO? 예. 바이넥스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수급들이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앞으로 시장들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흐름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그 JP 헬스케어부터 시작을 해서 AACR, 아스코 이제 다 일정 부분에서 다 소화가 됐고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거는 아마케 하면은 이제 9월달에 이제 에스모가 하나 남아있는데 그 일정을 또 준비하기에도 약간 좀 지금 시장에서 부담이 되는 작용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그 일정도 아직 불확실성한 내용들도 많이 있고 이미 그거에 대한 참가하는 기업들도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들어가도 되나라는 이제 걱정하실 필요도 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서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시기는 지났다. 이제 어떻게는 선별적으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수급을 좀 담아 넣 이렇게 비중을 좀 실어 놓고 좀 길게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본다면 과연 또 어디가 좋을지 잠시 후에 종목 압축 시간에서 한번 김웅태 매니저가 보고 있는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님, 그럼 최근에 이제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사실 여기가 좀 이끌어가지 않았나. 저는 올해 내내 제약바이오, 바이오 업체들은 플랫폼 쪽에서 뭐 리가캠, 알테오젠을 필두로 강하게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가 쉬고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매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근데 알테오젠, 뭐 리가캠 이쪽은 좀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요새?
먼저 올랐다 보니까 네. 좀 쉬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밀리긴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밀리면서 사실 이봉상 봤을 때 21선을 한번 깨길래 이거 대장주가 21선을 깨면은 조금 둔화가 될 수 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알테오젠 내려왔던 것도 사실 뭐 딱히 이슈가 없고 지금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약간 새로운 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종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왔던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리가켄바이오나 그다음에 오늘 또 내려갔던 오스코텍, 그다음에 유한양행 이런 거 보게 되면 기관 쪽보다는 어저께는 다 같이 올라갔어요. 다 같이 올라갈 때는 외국인이 바스켓 매수로 다 같이 올려놨는데 오늘은 페트론과 몇몇 종목 빼놓고는 어저께 들어왔던 거 그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으면서 뺐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한양행도 그렇고 오스코텍도 그렇고 알테오제이나 리가켄바이오나 아니면 오늘 잠깐 나온 뭐 이슈가 나온 ABA 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뭐 ADC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 지역 종목들은 뭐 그냥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쪽 애들 저는 물론 이제 오늘 오스코텍을 약간 불안불안해서 고가에 팔고 나왔습니다만은 이것도 저는 다시 들어갈 생각하고 있거든요. 뭔가 지금 추세에도 살아 있고 이슈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8월달 이슈가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한 달 전에 미리 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제약바이오 한번 더 순환에 들 것 같고요. 페트론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안에서 이제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지금 투자 관련된 루머가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재료가 나오게 되면 재료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페트론은 그런 루머로 올라가다 보니까 페트론을 못 잡는 사람들이 이제 인벤티제이나 뭐 D&D 파마텍이나 다른 비만 테마 쪽을 돌리고 있는 거지. 사실은 패턴이 올라가다 멈춰버리면 그 아래 종목들은 또 금방 죽을 거라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오스코텍이나 알테오젠 이쪽에서 뭔가 좀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삼성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죠? 그쵸? 네, 삼성바이오 많이 올라갔는데 삼성바이오 모멘텀 봤을 때 이제 뭔가 미국에서 바이오법에 대해서 뭔가 좀 코멘트가 더 나타나게 되면 그 전에 뭔가 약간 글로벌 빅파마들이 삼성바이오를 또 이번에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쪽과의 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선택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 계약건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려게 되면 삼성바이오뿐만 아니고 뭐 CDMO 관련해서 바이네스나 아니면은 이제 뭐 ST팜이나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결국 저는 제약바이오는 안 죽는다. 왜냐하면 삼성바이오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셀트리온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안 죽을 것 같고요. 순환매가 도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지스가 오른다면 그 밑에 또 이제 또 다른 기대감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가람 매니저가 너무 많은 종목들 이야기를 쫙 해줬거든요. 압축할 필요를 바로 느꼈습니다. 네. 종목으로 들어가실까요? 저는 지금 뭔가 본다면 제가 오늘 고점 팔고 나오긴 했지만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은 저는 바스켓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 같은 건데 안정적인 거 보실 분들이라면은 유한양행 거 보시는 게 낫을 거고, 근데 유한양 자체도 지금 이제 신고가 앞두고서 열린 거기 때문에 이제 8월달 기대감 본다면 유한양도 괜찮고, 근데 변동성을 본다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는 변동성 노리고 들어간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오스코텍을 더 유리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렉나자가 국내 보험 등재됐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올라오는 매출도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8월달에 이제 임상 관련해서 이제 8월달 FDA에 대한 승인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달에 미리 선반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약간 올라가다 보니까 밀렸다라고 본다면 결국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오스코텍은 물려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보신다면 8월 달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스코텍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으로 압축을 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비만 치료제로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비만 치료제는 이미 이제 많이 올라가고 오늘 상승하는 종목들이 500억, 뭐 1000억짜리인데 맞아요. 그런 종목 중에서 제가 이제 픽을 한다면 D&D 파마텍을 저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3,000억 정도인데 이 회사가 지금 이제 이슬기라는 사람이 이제 존스 홉킨대 그 대학 이제 부교수까지 했던 분이 이제 와서 이제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GLP-1 계열에서 이제 그 경구용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 이제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 100배 이상의 효과가 이제 흡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보호해수 물량이 170만 주가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3% 올랐고 최근에 이제 뭐 25,000원대 찍고 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공모가가 3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공모가 밑에서는 오늘 기타 법인이 조금 팔았는데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하고 있고 보유세 물량도 잘 소화하고 있구나. 현재 가격은 너무 싸구나 생각이 돼서 4일 양봉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에서 제가 뭐 본다면 저는 뭐 S바이오메딕스가 지금 현재 이제 MDS, UP 이런 운동신경 관련해서 파킨슨 관련해서 이제 치료 효과가 12.7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엄청나게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파킨슨은 이제 사람이 의식에서 행동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뇌에 의해서 떨림, 손떨림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이제 걷지도 못하고 말도 그렇고 그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킨슨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만큼 임상 이제 3명에 대해서 이제 치료 효과가 나왔고 12.7이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회사 바이엘이 투자했던 회사보다 2배 이상이 높거든요. 이제 거기서 300만, 그 200만 셀, 500만 셀을 했는데도 500만 셀보다도 비슷하게 나왔다. 여기에 지금 S바이오가 300만 셀을 투여한 환자들이 이제 그만큼 12.7까지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만큼 올랐다가 좀 조정 거치고 있는데 바이오 관련해서 산다면 S바이오를 저점에서 한번 요번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정도에 조정이 나오면 한번 못 사신 분들은 저점에서 3만 원 초반에서 한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S바이오메딕스 상당히 좀 반갑습니다. 이게 또 4월 조기준 매니저님 종합 우승으로 만들어진 종목도 아니겠습니까, 매니저님? 네, 그렇죠. 네, 아주 뭐 저를 조바이오메딕스라고 그렇죠. 만들어 지금 다시 한번 또 포인트가 오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양한 이야기는 또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방송 가면 또 S바이오메딕스에 관련한 이야기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용태 매니저님, 아까 뭔가 지금 제약바이오 매력적인 섹터는 아니지만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살짝 들렸거든요. 잘못 들었나요, 제가? 이가람 매니저하고 자꾸 겹쳐가지고 네. 이가람 매니저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오수 못하겠습니다. 그럼 전 유한양에. 대본이 있었나요, 혹시 두 분? 무서운데 사이 좋게 나눴네요. 네. 예. 아까 앞서도 신한지주도 똑같이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먼저 발표하는 게 임자라고 빨리 한번 양보해야 되는데 그럼 다음 특이점은 제가 매니저님 먼저 발언권 드릴게요. 네, 아무튼 저도 유한양행 그럼 저는 유한양행 보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일단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뭐 물론 가장 큰 건은 FDA에 대한 승인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GLP-1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신약 개발도 하고 있으면서도 또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뭐 유한양행과 같이 이제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오늘 장주에서 올라왔던 이제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도 유한양행하고 같이 또 이제 병행하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서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잖아요. 비만 치료제에 앞서서 저는 제약바이오도 좋지만 그런 비만 치료제가 간다라고 하면 관련됐을 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움직임,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식품들도 같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섹터들도 한번 유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한양행까지 정리를 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올려주시죠. 자, 현대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를 주목해 보자. 지난달에 이제 어떤 그 찌라시가 좀 돌긴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대차 그룹의 이 지배구조, 순환출자구조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면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글로비스의 주가도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사실 지난달만 해도 현대차 주가가 엄청난 전성기를 좀 구가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인도 IPO도 있었고요. 수출량은 꾸준히 좋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지배구조 이슈까지 같이 생겨나면서 현대차가 이제 거의 뭐 30만 원도 뚫어내는 그런 기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 6월이 됐는데 오늘 현대차가 좀 빠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빠진 것들 해석을 해보면은 고점에서 좀 그래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그럼 아니면 시장 여파도 오늘 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일단 뭐 기관들 매도가 이제 시스템 매도로 인해서 이제 시장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기아와 현대차를 전반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많이 실적도 좋은데 올라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주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 정의선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대주주가 이제 왜냐하면 주주 입장도 있지만은 이제 대주주 입장, 정의선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현대 기아가 올라가는 게 이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현대 기아가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적극적으로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지금 현재 이대로 되면 지배 구조가 제대로 정점에서 이게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비스를 어느 정도 대주주로 들어서야 되는데 현재 뭐 구조에서 보면은 정의선 회장이 아직까지 모비스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저번에 한번 글로비스를 더 위로 올려서 모비스랑 흡수합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주주 반대로 해서 이제 실행을 못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글로비스는 올라가고 모비스는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현대차가 빠지는지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이제 글로비스의 어떤 담보대출을 해서 주식을 사든지 뭐 순환 출자를 하든지 이런 네.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글로비스는 계속 올라가고 모비스는 제자리에 있거나 좀 빠지기를 원하는 게 이제 정의선 입장일 거고 왜냐하면 GM이라든가 지금 현재 제너럴 모터스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올라왔고 토요타가 하락하지만은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락하지만은 토요타도 올랐다가 빠졌지만은 전체적으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상승세 속에 현대기아만 좀 덜 올랐다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배구조 측면에서 보면은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기아, 현대가 이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제 현대 그룹주들 주가가 올라가는 건요,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현대차도 기아도 최근 뭐 주가 잘 올라가고 있고, 뭐 지배구조 이슈도 이렇게 해서 주가들이 여러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보셨을 때 지금 현대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도 IPO 모멘텀이 가장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꾸준한 수출량?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순환 출자 구조, 지배 구조. 뭐가 더 일단 주가에 좋은 모멘텀, 주가가 올라가는데 모멘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인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실적은 다 좋았어요. 3조 5천억 뭐 네. 기본적으로 기아 꾸준히 나왔고 이제 연으로 해서 12조 정도의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세 회사 시청 합쳤을 때 뭐 100조 정도 조금 넘고 그러는데 실적으로는 이제 뭐 더 급격하게 현대차가 많이 팔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꾸준히 이 정도 실적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지금 2년 전에 봤을 때 2021년엔 5조 정도가 영업 흑자인데 지금 이제 12조라는 거는 2, 3년 만에 지금 현재 2배 이상 그러니까 작년도 11조가 넘게 흑자가 나고 올해 뭐 13조가 나온다는 거는 엄청나게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늘어난 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덜 올랐는데 중요한 이제 인도 IP가 이제 된다면 이제 인도 시장이 엄청나게 큰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물론 중가 저가 자동차가 우선적으로 팔리겠지만 그래도 이제 인도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된 현대그룹과 기아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가장 나올 게 이제 인도 시장 진출이 자동차 회사의 지금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인도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고 김호태 매니저님은 어디가 그래도 좀 현대 그룹주들의 주가 모멘텀의 큰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도 현대차는 인도 IP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럼 지금은 뭐 좀 지배구조 이슈 이런 거 좀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그냥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그 현대 정도로만? 모비스랑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주가를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 현대차를 지배구조로 보기에는 다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이제 바위를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네. 이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글로비스 주가가 최근에 오늘도 그렇고 어제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그렇죠. 뭐 오늘 피해도 없었는데 이게 지금 요새 해운주가 좋아요. 맞아요. 거기에 대한 영향이 좀 있는 건가요? 해운 쪽 영향도 있고요. 좀 여러 가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최근에 또 무상증자 이때 발표를 했던 것도 있었고요. 요건 또 사실 좀 여러 가지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있거든요.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보고는 요 자동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먼저 볼 텐데요. 일단은 현대자동차랑 기아랑 모비스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각각이 서로가 지금 물리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과거에는 현대 모비스랑 현대 글로비스를 합병하지 않겠냐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또 새롭게 떠오르는 얘기 중에 하나는
결국 현대차가 인도 IPO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주환원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산다는 얘기는 결국 주가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겠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다르게 현대모비스를 합병하는 게 아니고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정의선 회장과 그 대주주들이 아마 현대기아차에 대해 주가를 올리면서 그거를 가지고서 현물 출자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서의 조금 더 진심인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현대차가 이번에 밀려 내려왔다는 거는 저는 또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찬스. 보고 있고요. 8월 28일 날 CEO 인베스트 데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시 한번 현대차를 또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현대차 쪽을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그 다음 자료가 있습니다. 해운 쪽을 보실 텐데 해운 컨테이너 사업 말고 지금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자동차 맞아요. 운반선 같은 경우는 요 지표가 따로 있는데요. 지금 글로비스가 자동차 운반선 자체에서 자동차가 별로 안 팔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탑재율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 그다음 모멘텀이 뭐가 있냐면 이제 용선유라고 해서 운반해줄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이거는 3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그 3년 전에 언제였냐? 21년도였어요. 그게 차트 보게 되면 제일 끝에 갑자기 막 올라가죠? 예. 근데 올라가기 직전 그 저점이 21년도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자리부터 올해까지 7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7배가 올라간 거에 대한 용선료를 재계약을 이번 말에 할 건데 이거를 다 반영할 거냐?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7배가 올라가거든요.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아마 얘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현대글로비스의 CEO 인베스터 거 내용 보게 되면 살짝 보수적으로 잡아놨지만은 어쨌든가 용선료가 올라갈 거라서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올라갈 거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배당도 올라났기 때문에 25년도 기준 봤을 때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 한 2조 원대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측면에 있어서 무상증자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주가 지배 구조도 있고 여기다가 용선료 계약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상태도 약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모멘텀이 현대글로비스 자체도 지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인도 IPO를 하게 되면은 인도에서 올라오는 자동차 물량이 커집니다. 그럼 그 물량을 글로비스가 다 옮겨가겠죠? 그렇죠. 거기서 올라오는 매출이 있고 또 하나가 내년도 모멘텀도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로봇주가 있습니다. 예. 그게 내년에 IPO를 해야 돼요.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지금 주주환원 하고 있고 글로비스도 주주환원 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당 때문에 올라가야 되고 용선료 계약이 있는데 다 좋은 상태에서 내년도를 봤을 때 다이나믹스까지 IPO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분은 10% 들고 있는 게 글로비스입니다. 그래서 글로비스 주가가 내려가기보다는 버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사이에 모비스 내려가고 있고 글로비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관들의 관심이 더 쏠리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저는 글로비스는 저는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상증자에 대한 모멘텀도 저는 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글로비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글로비스가 할 일들이 엄청 많아 보이네요. 많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만드는 로봇들도 옮겨야겠죠, 배 타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만든 자동차도 옮겨야 되고 지금보다 하는 일들이 2배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최근 주가 상승은 여러 가지 이유가 좀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제 현대차의 기대감도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자동차 섹터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지 종목 압축 시간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약속드린 대로 김홍태 매니저님 가장 먼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는 현대차 직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저 좀 네. 저런 소스 어디서 구할까 싶기도 하고요. 저도 저 사진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제가 앞만 봐도 저거 지배 구조를 저렇게까지 설명하는 거는 네. 확실하게 현대차 직원이 맞습니다. 여기 종목 가시죠. 네, 저는 현대 오토에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현대차 안에서도 이제 현대차 계열사에 들어가는 이제 현대 오토에버도 실적도 괜찮고 현대차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대차하고 똑같이 올라가지 못했는데 같이 내려갔어요. 같이 내려가면서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워낙에 또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부담 없이 어느 자리에서 사도 지금 괜찮을 만한 지금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을 좀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현대차에 대한 이제 인도네시아의 IPO를 이제 상장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한번 튀지 않을까. 이제 지난 직전 고점에는 17만 원 한번 터치를 할까 말까 하는 매물벽들을 찍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직전 고점에 있는 19만 원까지도 한번 언저리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부품을 보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 보는 거예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율주행까지.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도 이제 그 아까 산다면 이제 글로비스를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시총이 9조 정도 되거든요. 글로비스가. 그러면은 이제 많이 올라왔음에도 지금 현재 8조 9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보면 1조 5천억에서 1조 1천억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오고 올해 이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이제 8조 9천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업 분석을 봤을 때도 이제 봤을 때 이제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이 아까 20%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꾸준히 이제 25조 정도에서 지금 이제 1조 5천억, 1조 7천억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올해도 1조 6천억, 그러니까 분기당 한 4천억 정도 좀 안 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당도 3.2% 정도 나옵니다. 3.4에서 3.5 정도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PER이라든가 뭐 계산했을 때도 결코 비싼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운수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의 대부분 우리 운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사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소형주를 산다면 이제 이거랑 현대그룹이랑은 관계 없는 이제 나노팀을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오려다가 좀 못했는데 열폭주 관련해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제 불이 났을 때 이거를 차단한 그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패드랑 이제 방염, 그러니까 화염이 났을 때 이제 방염할 수 있고 천도시에서 15분 동안 이제 방염을 막는 부분을 이제 만들었고 이와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소화형 분무 시스템도 지금 현재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년이 넘었고요. 보호회수 이제 물량도 지금 현재 상장 후 이렇게 빠졌고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아까 자동차 관련주 뭐 현대글로비스를 사시든지 나노침을 조금씩 분할 매수 어쨌든 뭐 거의 이상 빠질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오토에버가 굉장히 좋고요. 먼저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김은태 매니저님. 근데 발언권. 오토에버는 네. 또 8월 8일 날 테슬라의 또 이제 로보택시 공개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서도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탑픽은 글로비스입니다. 아, 여전히. 네, 그래서 글로비스가 좋아 보이고 이제 무상증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가 더 몰릴 것 같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과거에 PBR 변화상 봤을 때 앞에 빨간 색깔 선과 보라 색깔 선을 왔다 간 적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얼마냐면 이 빨간 색깔 선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게 됐을 때 한 27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위치가 어디냐? 연봉상, 월봉상 봤을 때 연봉상 봤을 때 전고점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아마 27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좀 긴 호로 본다면은 무상증자 이후까지 현대글로비스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아마 하반기에서의 탑픽이 될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반기 탑픽 현대글로비스까지 들어봤고요. 끝내기 전에 채팅창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사계절님께서 현대차 하락이 트럼프 내연기관 차량 연관이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뭐 특정한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전 만약에 이게 내연기관 차량으로 현대차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현대차 절대 투자하기 어려운 주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만 해도 전기차 밸류 못 받아서 주가가 못 올라가서 답답해하시던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간단하게 얘기 들어볼까요?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내연기관에 대해서 뭐 그렇죠. 보조금을- 오히려 현대가 요새 하이브리드 쪽으로 모멘텀 받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도 싶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좀 올라가지만 GM이라는 주식이 지금 현재 뭐 26불에서 지금 현재 50불까지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더블 정도로 올라가고 있던 GM의 포드는 못 올라가지만 GM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건 현대 기업 뭐 기아가 뭐 하락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수급에서 대한민국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제 뭐 매도회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근데 네. 뭐 지배구조 영향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글로비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까 나노팀 두 종목입니다. 글로비스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기승전 글로비스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사기절님의 현대차의 궁금한 부분도 저희가 좀 해소를 해드리면서 특이점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7월 수익률 대결,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가겠습니다.